1987년 5월 2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피커링에 사는 케네스는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기는 집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필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동차를 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흉기. 깜짝 놀란 그는 차를 멈추고 흉기를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누군가의 피로 붉게 물든 손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어렴풋이 스치는 기억들 중에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장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케네스는 그리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 어머니는 재혼했지만 새 아버지와의 사이는 어색했고 그렇다고 친아버지와도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죠. 그것은 어머니와 형제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같이 놀기보다는 서로 남인 것처럼 한 집에 살아가는 그런 가족 관계였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부모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는 따라가기 싫다며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겠다고 고집 피웠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주장 없이 이런 고집도 피우지 않았던 그가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결국 알겠다며 수락해 주었죠. 그나마 그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케네스는 성인이 되었을 무렵 카렌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활발하고 저돌적인 그녀의 모습에 끌렸고 그녀는 상냥하고 친절한 그를 사랑하게 되었죠. 얼마 안 가 카렌이 가출했다는 것을 알게 된 케네스는 부모님과 화해하도록 그녀를 설득했고 혼자 가기 어렵다면 본인이 같이 가 편히 대어주겠다는 듬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님은 케네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1년 뒤 그가 딸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환영하며 기뻐했죠. 그들에게 이미 케네스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특히 장모인 바바라는 그를 그녀의 온화한 거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장인인 데니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그가 과거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겪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느낌을 카렌의 집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려 진짜 가족이 된 케네스와 카렌은 피커링의 집을 구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20km 남짓 떨어져 있는 처가에 자주 들렀기에 그는 농담으로 장모님 집까지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는 했죠. 1986년에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 40대 초반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된 바바라와 데니스. 그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케네스가 도박에 빠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 중견기업의 프로젝트 조율위원이었던 그는 벌이에 비해 하는 일이 많아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날 무렵 그는 돈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지만 벌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높아진 업무 강도, 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 이를 풀기 위해 친구들의 권유로 소소하게 했던 것이 경마였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득을 보았지만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점차 그는 경마에 투자하는 금액이 커졌고 갈수록 돈을 잃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적금에 손을 대고 있었죠.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한 방을 꿈꾸며 경마장으로 달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언제나 무일푼. 카렌의 서명까지 위조하며 돈을 마련했던 케네스는 어느덧 회사 자금까지 횡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되어야 잠에 들어 중간에 계속 깨다가 아침 6시에 출근했던 그는 항상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얼마 안 가 회사에선 케네스의 횡령을 알았고 그를 해고한 뒤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간의 정도 있고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가 횡령한 3만 달러를 돌려주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카렌은 남편에게 실망했지만 함께 이겨내자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 다시는 경마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케네스였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다시 경마장으로 향했거든요. 한 방만 터뜨리면 그동안 잃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다. 도박에 빠진 이들이 항상 되뇌는 말을 그 역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카렌의 서명을 위조해 예금을 찾았고
그것을 경마로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내가 머지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불안감에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며 초조하게 보낸 그는 결국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실려갔죠. 심리적 문제였기에 병원에서는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조언을 얻기 위해 도박에 중독된 이들의 익명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에게 회원들은 본인이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에게 진실을 알리라고 조언해 주었죠. 1987년 5월 21일, 그는 다시 한번 자기가 도박에 빠졌다며 카렌에게 말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한 뒤 일요일에 처가에 방문해 그들에게도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를 안쓰러워하며 자기가 함께하겠다고 응원해 주었죠. 예전에 자기가 용기를 못 냈을 때 그가 곁에 있었기에 자기도 그러고 싶다며 그를 안아주었던 카렌. 하지만 점차 날이 다가오자 케네스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믿어주었던 할머니와 장인, 장모에게 실망감을 준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잠도 이루지 못했죠. 토요일이 되었을 때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기가 도박에 빠졌다는 것을 알리면 모든 것이 틀어질 것이라고요. 결국 그는 회피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좋으니 친구들과 놀고 오겠다며 나가는 그를 보았을 때 카렌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오후에 돌아온 그에게 우린 빚더미에 앉았고 이대로는 집도 팔아야 하는데 왜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냐고 화를 냈던 그녀. 변명하기 급했던 그를 뒤로하고 출근했던 그녀는 저녁 9시 넘어 돌아왔을 때 어린 딸을 재우고 힘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케네스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의 옆에 앉아 다 잘 될 거라며 다독였다고 합니다. 자정 무렵 그녀는 먼저 침실로 갔고 케네스는 아직 잠이 오지 않는다며 새벽 1시 반까지 TV를 보았는데 그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신을 완전히 차렸을 때가 새벽 4시가 좀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당시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흉기를 든 채 차를 운전하고 있었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쓰러져 있던 장인과 자기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장모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도와달라는 외침. 혼란스럽고 당황한 그는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 자기가 지금 장인과 장모를 살해한 것 같다며 흐느꼈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상처난 손을 잡고 있던 케네스. 그와 동시에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해 부모님을 공격했다는 여성의 신고. 케네스 처제의 신고 전화였죠.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바바라는 사망한 뒤였고 데니스는 큰 부상의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수한 케네스는 우선 치료를 받은 뒤 경찰과의 신문에서 자신이 범인인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랬는지 어떻게 처가에 간 건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당시의 기억도 어렴풋이 난다고만 했던 그를 검찰은 1급 살인 및 살인 미수로 기소했죠. 변호사는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게 했고 그 결과 그가 목유병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보행증이라 불리는 목유병은 수면 중 보행을 비롯해 복잡한 신체 활동을 하며 때로는 의미 없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케네스는 그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어릴 때 많이 발생하고 점차 나아지지만 그처럼 성인이 된 뒤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몽유병. 그의 집과 현장에 남겨진 증거, 장인과 처제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보자면 새벽에 TV를 보다 잠이 들었던 그는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문 잠그는 것에 예민했던 평소 그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집을 나온 그는 그대로 차를 운전해 20km 떨어진 처가로 갔고 갖고 있던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바바라와 데니스가 잠들어 있는 침실로 이동해 이유 없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공격에 바바라는 사망, 데니스는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처제들은 케네스가 얘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그는 처제들의 방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처가를 나와 차를 몰았죠. 운전 중 정신을 차렸던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흉기와 드문드문 머리를 스치는 마치 꿈 같던 기억에 놀라 경찰서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병실에서 정신을 차린 데니스 역시 자기를 공격했던 이가 케네스라는 것을 들은 뒤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잠결에 공격받았던 그는 확실히 범인을 보진 못했지만 사위가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경찰은 그가 범행을 벌인 동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는다고 그에게 이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전문가들이 그가 목류병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자 재판부의 판결이 어찌 될지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원래 법이란 범인의 의도, 동기를 중요하게 보기에 만약 범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등 사회화 격리하도록 판결합니다. 몽유병은 수면 각성 장애 중 하나로 만약 케네스가 무의식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면 그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는데 평소 그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처가와 사이가 좋았던 점과 더불어 최근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던 점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었죠. 게다가 피해자인 데니스와 유가족인 카렌이 그를 지지했기에 재판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논의 끝에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 판사는 증거 분석을 통해 그의 범행이 무의식 중에 일어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대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지지했죠. 물론 그의 사례와 반대되는 목류병 상태에서의 살인을 주장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 사례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황 증거와 범행 뒤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기에 법원에선 목류병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판단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러한 희귀 사례의 경우 범행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을 비롯해 과거 정황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케네스는 4년 뒤 카렌과 이혼했고 다른 여성과 재혼해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으로 조절해 목류병 증세가 거의 없어졌다는 케네스. 목류병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